자, 이번에는 계약법으로 주제를 바꿔서 새로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민법은요,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법은요, 맨 처음에가 민법 총칙 부분. 여기가 총괄 규정이에요. 민법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규정. 의사표시, 법률행위 등등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권법. 이거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요. 지배 문제를 다루었어요. 점유권, 소유권, 용의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물건에 대한 지배권 여부를 다뤘던 부분이 바로 물권법. 이 물권의 특징은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요, 이 채권인 계약법은 물권하고 달리 물권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면 채권은,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채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점에서 물권법하고 계약법은 논의의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하는 거, 사람한테. 사람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근데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이런 점에서 구별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때는 바로 이 계약법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특별법은 이 본강의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이번 인문 강의에서는 이 부분, 여기까지 민법 총칙에서 계약법까지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법으로 주제를 바꿔서 여기 보시는데요. 계약이라는 것이 이렇게요. 계약법,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약법은 체계를 이렇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총론하고 강론으로 두 개 영역으로 크게 산을 나누고요. 물권도 똑같이요. 물권법도 총론, 강론 나누었지요. 계약법도 같은 맥락이에요. 총론, 강론으로 나누고요. 강론은 14개의 계약이 있는데 그 14개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에 걸치는 영역은 딱 3개만 걸쳐요. 매매, 교환, 임대차. 딱 3개의 계약만 우리 시험에 걸쳐요. 나머지는요, 우리 시험에 걸치지 않아요. 이 강론에 쓰이는 일반론을 앞에서 묶어서 총론으로 이렇게 계약 종류에 무엇이 있고 언제 계약이 성립하고 어떤 효력이 생기고 언제 계약이 소멸하는지를 총론에서 따로 보는 거고요. 이게 끝나면 강론에서 매매를, 그 다음에 교환을, 임대차를 만나보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계약이라는 게 뭐냐? 계약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합의한 것, 이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물권 계약이 있고요. 채권 계약이 있는데 물권 계약은 뭐냐? 내가 전세권 설정하기로 세입자하고 합의를 봤다. 그리고 전세권을 세입자한테 설정해 줘버렸다. 그러면 나하고 전세 세입자하고는 전세권 설정하는 합의를 한 거죠. 이거는 물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물권 계약. 왜? 전세권자에게 등기를 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줬어. 물권이 생기는 계약을 한 거죠. 이걸 물권 계약.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시는 데는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당사자 간에 채권이 생기는 계약, 이거를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때 계약 그럴 때 계약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계약은 약속이에요. 해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한 거를 지켜라. 여기에서 계약이 출발되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계약을 풀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약이라는 출발은 약속이다. 그 약속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주는 게 계약의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파는 분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10억에 팔기로 매매 계약,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다. 합의를. 우리 민법의 매매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재산권을, 이걸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요. 재산권을 넘겨주겠다. 이전해 주겠다는 뭐를 하고요? 약정을 하면 돼요. 약정. 약정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매수인은 대금이죠.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하면? 약속하면. 약속, 약정이라고 그래요. 약정.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매매라고 정의를 해요. 즉 재산권을 주고 매도인은 재산권을 주고 매수인은 돈을 줘. 돈을 주기로 약속하면 매매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그런데 집을 이쪽에서 주고 반대편에서 돈을 줘. 금전을 안 주고 똑같이 재산권을 주면 돈을 주면 매매, 돈이 아닌 걸 주면, 돈 아닌 걸 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교환이라고 불러요. 집하고 토지를 뭐 하자? 바꿔치기 하자. 이게 교환 계약입니다. 그것도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약속하면 돼요. 내가 집을 이전해 줄게. 집을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상대방은 그 집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죠. 토지를 주겠다고 뭐하면? 약속하면 교환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돈을 주는 것이고요. 교환은 반대급부로 재산권을 주는 것.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주면 교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임대차는요. 토지를 내가 임대를 얻었다. 뭘 주고요? 차임을 주고 임대를 얻었다. 이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대차 계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가 있고요. 사용대차가 있죠. 사용대차. 그 다음 소비대차. 다 대차가 들어가죠. 대차. 임대차는요. 땅을 빌려주는 사람. 이걸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물건을 그냥 빌립니까? 아니죠. 차임을 줘야죠. 차임을 주고 빌리면 이거는 임대차 그래. 임대차. 반대로 사용대차는요. 사용대차는 사용료를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안 내고 그냥 빌리면 차임 없이 빌리면 사용대차 그래요. 따라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쓰는데 사용료를 렌트비를 받으면 임대차고요. 안 받으면 그건 사용대차가 되는 셈이에요. 그 다음 소비대차는요. 돈을 꿔주는 형태. 돈을 1억을 꿔줬다. 이때 이자를 받으면 이자부 소비대차가 되는 거고요. 이자를 안 받으면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차 계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 걸치는 데는 여기예요. 임대차. 종종 사용대차가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사용대차가. 거기서 나오는 거는 딱 하나만 나와요. 자, 임대차하고 사용대차가 어떻게 다르냐. 임대차는 차임을 월세를 내야죠. 차임을 꼭 내야 되니까 임대차는 공짜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계약입니다. 유상.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대차는 유상이요? 무상이요? 무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 요 점에서 구별이 돼요. 이건 유상, 이거는 무상. 왜? 공짜잖아요. 사용대차는. 그 다음 방식이 필요해요? 이거 서면으로 계약서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구두계약 해도 돼요. 구두계약. 그래서 불요식입니다.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이것도 불요식. 똑같죠? 그 다음 이거는요. 이쪽에서는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차는 땅을 빌려주고 여기는 뭘 빌려줘요? 차임을 줘야죠. 차임을. 그래서 이거는 쌍무계약입니다. 쌍방 간에 채무가 있는 거니까 쌍무계약이죠. 토지 빌려줘. 나 사용료 낼게. 여기는요. 이쪽만. 사용대차는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그냥. 토지를 그냥 빌려요. 자동차를 그냥 빌려요. 그래서 이쪽은 쌍방이 아니라 한쪽에만 채무가 있으니까 편무계약 이러죠. 그리고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방식이 필요하면 요식, 필요 없다.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다. 그러면 불요식이라고 하죠. 불요식.
이것도 불효식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계약은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합의하면 돼. 합의야. 약속하면 돼. 서로. 약속해주면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 뭐예요? 약속하면 되는 거야. 약속. 이것도 낙성계약.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임대차고요.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를 법률적으로 구별을 하면 요점은 똑같아요. 이거는. 불효식이고 낙성계약은 똑같죠. 22에 23의 기출문제. 그런데 요거는 유상이고 요거는 무상. 공짜라는 거죠. 사용대차는 공짜, 임대차는 유상. 요거는 쌍무, 요거는 편무. 그죠? 21의 기출. 예, 계약의 종류를 구별하자면 이렇게 구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매매하고 교환은 어떻게 다를까요? 매매는 돈을 주면 매매고 돈 이외를 주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짜로 집을 가져와요. 공짜로 가져와야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만 집을 얻으니까 이것도 유상이죠. 유상계약이고 여기는 집을 줘야 되고 여기는 돈을 줘야 되니까 쌍무계약이다. 그리고 방식이요. 매매할 때 계약서 방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구두계약도 되고 서면계약도 되고 아무거나 다 되니까 방식이 필요 없죠. 방식에 제한이 없죠. 그거를 우리는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라고 해요. 요건 27회 시에 올해 시험에 나왔죠. 계약서 써야 되느냐고 안 써도 된다고. 서면으로 안 해도 된다고. 그 다음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면 내가 집 줄게. 석 달 뒤에 집 넘겨줄게. 너 석 달 뒤에 돈 줘. 라고 뭐 하면 약속하면 계약이 맺어지는 것. 약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민법 법조문에는 약정.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약정을 하면, 약속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낙성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약속할 때. 약속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매계약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의 특성이 똑같이 어디에도요? 교환에도 똑같다는 거죠. 유상이죠. 왜? 땅 주잖아. 집 주잖아. 유상. 공짜 아니죠? 쌍무잖아. 쌍무계약이죠. 너만 주냐? 나도 줘. 쌍무계약. 방식은 필요해? 필요 없어요. 불효식이죠. 낙성계약이니까 계약은 언제 돼요? 약속할 때 이루어져. 약속할 때. 똑같아요. 그래서. 매매나 교환이나 성격이 똑같다. 다만 다른 점은 이거예요. 돈을 주면 매매고요. 재산권을 주면 교환이다. 요 점에서 매매와 교환은 약간의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똑같다. 둘 다 계약이 언제 맺어지느냐? 약속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하면. 이거를 우리는 채권계약이라고 해요. 이것도 채권계약입니다. 이것도 채권계약입니다. 약속을 하면 집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얘가 돈 1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매매계약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 합의를 하면 쌍방에게 뭐가 생겨요? 물권이 생겨요? 채권이 생겨요? 네, 채권이 생기죠. 그래서 매매는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된 거예요. 채권이 생겼어. 웃돈 채권. 집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고 집을 이전해 줄 뭐가 생겼어요? 의무가. 채무가 생겼죠. 채무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급부. 얘가 넘겨줘야 될 급부죠. 급부. 급부로 뭐를 줘야 돼요? 집을 줘. 집을. 그럼 집 주고 뭐를 얻어? 집 주고 얻는 거. 얻는 거를 반대급부. 반대급부로 돈을 얻네. 돈 10억을. 돈을 얻죠. 돈에 대한 뭐가 생기나요? 채권이 생겨요. 채권이. 이 채권과 의무, 채무가 뭐 때문에? 매매계약 때문에 발생된 거죠. 반대로 매수인은요.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되는 뭐가 생겼어요? 의무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고, 돈을 주고요. 돈을 주고 뭐를 달라고 그래요? 집을 달라고. 집을 넘겨주셔. 집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어요. 요건 얘가 줘야 되는 거. 매수자가 줘야 되니까 요거를 급부로 돈 10억을 줘야죠. 돈 10억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집이죠. 집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급부와 반대급부, 즉 채권과 채무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매매계약의 근거에서. 바로 이 매매계약 때문에 쌍방에게 뭐가 생겼느냐? 채권과 채무가, 의무가 생겼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채권이 생기는 계약, 그래서 이름하여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교환계약을 해볼게요. 집 줘. 언제요? 석 달 뒤에 넘겨줘. 그럼 내가 땅을 줄게. 땅 1000평을 너한테 줄게. 라고 뭐 했어요? 약속했죠. 그럼 얘는 집을 줘야 될 뭐가 생겼어요? 의무가. 집을 주고. 반대급부로요. 반대급부로 뭘 달라고? 땅을요. 땅을 달라고 할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요. 의무하고 채권이 생겼죠. 뭐 때문에? 교환계약 때문에. 교환계약도 그래서 쌍방에게 채권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채권계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은 아직 생겼어? 아직 안 생겼어요. 왜요? 물권은 언제 생겨요? 등기를 넘겨줘서 등기를 갖다 꽂아야 물권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쌍방에게 뭐만 생겼어요? 채권만 생겼어요. 그래서 매매나 교환이나 다 무슨 계약?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교환도 채권계약, 매매도 채권계약입니다. 넘겨줘. 집 나한테 넘겨줘. 그럼 내가 토지를 넘겨주지. 라고 약속하는 거. 약속하는 게 바로 채권계약. 임대차는요. 임대차도 약속하면 되죠. 토지를 내가 쓰도록 해줄게. 그럼 임대료를 월 100만 원씩 내. 이것도 무슨 계약? 약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다. 이것도 낙성계약. 그럼 약속을 하면, 임대차 계약으로 약속을 하면 임차인한테는 뭐가 생겨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생겨요. 임대료를 내고 차임을, 월세를 내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바로 채권이 생겨요. 그래서 임대차도 채권 계약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매매도 채권이 생겨요. 채권이. 건물 넘겨줘. 건물 나한테 넘겨달라고 할 권리, 채권이 생겼고. 교환도요. 을은 갑한테 뭘 달라고요? 건물을, 집을 나한테 뭐 해달라고? 넘겨달라고 할 채권이 생겼고. 임차인도 토지를 뭐 하게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채권이 생겼죠. 그래서 셋 다 공통점은 채권 계약이다. 왜? 채권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 채권의 특징은요. 주인이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얘가 집을 팔아버리면, 얘가 집을 병한테 팔아넘기면 얘는 이 채권을요. 집을 달라고 할 권리, 채권을 누구한테만? 갑의 매도인에게만 요구하는 거지. 바뀐 주인한테는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채권의 특성은 계약자인 갑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주인 병에게는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이게 채권의 한계. 그 물도 마찬가지죠. 건물하고 이거 바꾸기로 했죠. 아 근데 이놈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넘겼어. 팔아먹었죠. 이놈이 가지고 있어야지 달라고 하는데 얘가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놈이 건물을 병에게 팔면 을이 건물 달라고 얘한테 건물 내놓으라고 얘가 할 수가 있느냐? 없죠. 이게 만약 모텔이었다. 모텔을 팔았다. 모텔하고 지금 토지하고 교환하기로 했는데 얘가 모텔을 팔았다.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을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을은 병한테 가서 모텔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왜요? 채권은 갑에게만 할 수 있는 거거든. 병에게 모텔 내놓으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채권계약의 특징. 채권계약은 누구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이 땅을 팔면 세주인한테 땅을 팔아 치워버리면 얘는 임차인은 이 땅에 대한 사용권을 누구한테요? 바뀐 주인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왜요? 약한 자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이 세주인한테 먹히지 않아요. 주장할 수 없어요. 반대로 물권은요. 얘가 임대차가 아니라 전세권이었다면 전세권을 얻었다. 그럼 전세권은 등기를 해요. 여기다 등기를 해놓죠. 전세권자 앞으로. 등기를 해놓게 된 상황에서 이때 주인이 땅을 팔았다. 땅 팔았다. 얘가 세주인이죠. 그럼 세주인한테도 전세권은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물권은 세주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물권계야. 근데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이 사람들에게 물권이 아니라 뭐만 생기게 돼요? 채권만 생기게 된다는 점.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공통적으로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점은요, 이거예요.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도 다 무슨 계약이다? 똑같습니다. 사용대차만요. 사용대차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사용대차만. 이거를 빼면 세 가지는요. 공통점을 갖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22회, 24회, 25회 계속해서 매매에 대한 설명, 교환, 임대차의 성격 문제 꼭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약 강론에서 하나씩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하나씩 보시게 될 테인데요. 그럼 총론에서는 뭐를 보느냐면 이 매매나 교환, 임대차에 총괄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 총괄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셨던 게 이제 계약 종류에 관한 논의가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계약 성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 종류가 279페이지 나와 있어요. 279페이지에 거기 보면 방가로 2번에 보면 쌍무계약, 편무계약 나와 있죠.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쌍무계약이고요. 편무계약은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게 편무계약이 되겠습니다. 증여나 사용대차가 그래. 증여자, 수중자. 수중자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죠. 공짜로 집을 받으니까 편무계약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3번에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있어요. 유상계약은 대가적 출연을 하면 유상. 무상은 출연을 안 하는 거죠. 공짜죠. 공짜 계약이 바로 무상계약. 증여나 사용대차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낙성계약은요.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 이렇게 부르죠. 낙성계약. 별표해 볼까요? 서로 합의하면 서로 구두로 합의해도 계약은 되는 거예요.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합의에다 동그라미라고 써볼까요? 서면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도 가능하죠. 구두 합의로 되는 게 바로 낙성계약입니다. 반대로 요물계약은 합의뿐만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교부해야 돼. 물건을 갖다 교부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물계약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거기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계약금 계약. 우리가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계약금을 걸어야죠. 계약금을. 그거 구두로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걸어야 됩니다. 이 집을 얘가 10억에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뭘 걸어야 돼? 계약금을 걸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나 계약금 내일 줄게. 아직 돈 안 걸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요물 계약이라는 뜻은 합의로 끝나지 않고 뭐까지요? 물건을 무언가 건네줘야지 되는 계약. 물건을 건네줘야 되는 계약. 그거를 요물 계약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 성립 부분입니다. 계약 성립은요. 거기다 딱 하나 써주시면 돼요.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요 딱 두 글자면 끝나는 거야. 합의하면. 쌍방이 서로 합의하면 계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합의하면. 얘가 집을 매수인한테 10억에 팔기로 뭐 했어요? 합의했어요. 그럼 계약이 맺어진 거야. 합의 시에. 그럼
먼저 제안한 거, 얘가 팔기로 먼저 제안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청약이라고 그래요. 먼저 제안한 거 청약, 나중에 받아들인 걸 승낙. 그래서 청약을 하고 매수인이 뭐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맺어지는 게 언제냐 그러면 서로 뭐한테? 합의가 된 때 계약이 되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 합의가 되면. 뭐하고 뭐가 맞아지면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되면, 일치가 되면, 일치가 딱 되면 계약은 성사되었다. 이렇게요. 그럼 청약은 누구한테 하느냐? 불특정 다수도 됩니까? 됩니다. 청약은 특정인도 되고요.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 다수도 됩니다. 왜냐하면 꽃집에서요. 꽃 팔잖아요. 누구한테 팔아요? 불특정 다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나 불특정,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무나. 불특정 다수도 돼요. 근데 승낙은 꼭 누구한테 해야 돼요? 바로 저 청약자, 이 사람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면 이 승낙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은 꼭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승낙은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해야만 효력이, 법적인 효력이 주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불특정인에게 하면 이거 불특정 다수한테 승낙을 했다.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는 효력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해야죠. 저 청약자한테. 반대로 청약은 누구한테 해도 먹혀요? 특정인도 되고 특정인한테 해도 먹히고 불특정인한테 해도 먹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다 된다는 점이에요. 요 점에서 청약과 승낙은 대비가 되어요. 청약은 누구한테요? 특정인, 불특정인 다 상대방으로 삼아도 되더라. 반대로 승낙은 누구한테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잡아야지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청약이라는 거는 저절로 돼요? 아니죠. 의사표시해야죠. 의사표시해야만 되니까 청약은 도달해야 돼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는 도달을 해야 효력이 생겨. 이게 효력이 발생입니다. 도달 시에. 도착해야지. 얘가 제안한 게 얘한테 도달이 돼야지. 승낙도 의사표시죠. 도달해야죠. 근데 우리 민법은 여기다가 예외를 뒀어요. 격지자. 격지자라는 거는 뭐냐면 멀리 떨어진 거예요. 격리되었다. 멀리 떨어진 거. 이격되어 있다. 격지자 간의 승낙. 격지자 간의 승낙은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얘한테 도달 시간이라 뭐 한대요? 발송하면 계약이 이루어져요. 발송 시에. 발송 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하고 다르죠. 청약은 언제 생겨요? 도달해야 돼요. 도달해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얘한테 이게 일로 배달이 돼야 되죠. 근데 승낙은 뭐한테? 발송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거하고 대비가 돼요. 여기 아주 특이한 모습이라서 요거는 나중에 깊이 있는 논의를 따로 하도록 합니다. 어쨌거나 계약은 언제 된다고요? 합의 시에. 합의가 안 되면요. 합의가 서로 안 됐다. 얘는 12억을 고소하고 얘는 12억 받아야 되겠다. 이 집값을. 얘는요. 나 10억 이상 못 써. 그럼 끝끝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걸 합의가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합의라고 그래요. 불합의. 계약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면 합의, 안 이루어지면 불합의 이렇게 불러요. 요구 조건이 다른 거죠. 얘가 요구하는 거는 10억. 얘가 요구하는 거는 12억.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렬된 거죠. 결렬된 걸 불합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계약이 된 걸까 안 된 걸까 볼까요? 얘가 얘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안했어요. 뭐라고요? 큰 거 2장을 했어요. 큰 거 2장.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거 2장 오케이 그랬어. 오케이. 2장 오케이. 그럼 겉으로 보면 합의됐죠. 겉으로 보면. 그런데 안에 뜯어보니까 얘가 요구한 건 뭐예요? 큰 거 2장이 뭐냐면 10억짜리 2장이야. 10억짜리 2장. 그럼 얘가 제시한 거는 20억이죠. 근데 얘가 생각했던 큰 거는요? 1억짜리야. 1억짜리. 1억짜리 2장이야. 그럼 얘가 생각했던 오케이는 뭐예요? 2억이죠. 2억. 얘도 뭐라고 그랬어요? 2장 그랬어요. 2장. 2장에 하자. 2장에. 오케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했던 2장은 20억이요. 얘가 얘기했던 건 2억이잖아요. 그럼 이건 계약된 거예요? 이것도 불합의입니다. 불합의. 왜요?
전제, 계약의 전제가 되는 게 합의가 안 됐잖아요. 이거를 수문불합이라고 그래. 수문불합이. 합의가 안 됐어. 왜? 전제 조건이 틀리잖아. 얘가 말하는 두 장은 1억짜리 두 장, 얘가 말하는 두 장은 10억짜리 두 장. 전제 조건이 결렬된 걸 숨어있는 불합,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결국 이것도 결국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안 된 거지. 20억하고 2억이 어떻게 갔다? 틀린 거죠. 계약은 결렬되었다. 불합이 되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의 의사가, 이 두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될 때? 합의가 될 때, 합치가 딱 됐을 때 계약은 성사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행을 해주고, 집을 주고 너도 돈을 주고 할 의무가 쌍방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합의가 안 된 걸 우리 법학에서는 불합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약 성립에서 꼭 기억할 두 단어를 가지고 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의 의사가, 즉 청약과 뭐하고요? 승낙. 두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될 때? 합치가 됐을 때 거래가 아름답게 성사된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어가셔가지고요. 쌍무계약의 효력 28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계약 종류에서 쌍무계약, 유상계약 이런 것들 보셨고, 그 다음에 계약 성립에서 두 사람이 자기 의사가, 쌍방의 의사가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 계약이 맺어지는 걸 보셨어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계약의 효력이에요. 계약이 맺어지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문제. 이게 계약 효력 문제입니다. 효력 문제. 그 효력에서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쌍무계약의 효력입니다. 쌍무계약의 효력. 그 쌍무계약의 효력 윗부분에 요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기본 강의에도 심화 강의에도. 자, A가 차를 5천만 원에 매매하기로요. 이걸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매매하기로. 그 매매는 언제 돼요? 합의할 때. 합의할 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합의 시. 매매라는 합의를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차 소유권이 생기는 거요.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채권이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차를 넘겨줄 뭐가 생기고요? 채무가 생겼고, 반대급부로 뭐를 달라고요? 돈 달라고요. 돈 5천을 달라고 할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죠. 돈이죠. 돈 달라고 돈. 5천만 원 돈 줘. 차 줄게. 채권과 채무가 생겼죠. 그래서 매매는 채권계약이라고 그러죠. 민법 총칙에서는 의무부담행위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매수인도 5천만 원을 줘야 되니까, 저 차를 가져오려면 5천만 원을 줘야 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채무가 생겼습니다. 채무라는 건 뭐예요? 짐이야, 짐. 짐을 짊어진 거야, 짐을 내가. 저 차를 가져오려면 내가 돈 5천을 갖다가 넣어야 되거든, 5천을 갖다가. 그러면 내가 뭘 생긴 거냐? 짐을 하나 진 거야, 짐을. 채무가 생겼다라는 말은 짐이 생긴 거야, 짐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야? 가족의 짐을 내가 지는 거니까 바로 내가 가족의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채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짐을 진 거죠, 짐을.
5천을 보내고 송금을 하면 뭐가 생겨요? 차를 달라고 할 권리. 차를 나한테 가져와라. 차를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채권과 채무가 쌍방에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이건. 쌍방에게 채무가 발생했으니까. 채무만 채권도 생겼죠. 그래서 매매를 채권계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요? 채무부담행위라고 돼. 채무가 생겼어. 누구한테? 쌍방에게. 그래, 매매는 채권계약 또는 채무부담행위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연원합니다. 그러면 채무가 매도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매수인한테도 채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쌍무계약이다라고 하고요. 쌍무계약은 그럼 어떤 특징이 발생하느냐? 쌍무계약은 이런 특징이 생겨요. 얘가 차를 주기로 한 날짜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날이 이행기예요. 이행기. 그럼 이 날짜에 얘는 차를 줘야죠. 얘가 차를 주면 매수인도 5천만 원을 돈을 줘야죠. 얘도 돈을 줘야죠. 왜? 그게 공평해. 얘가 차 주면 그 날짜에 너도 돈을 줘. 언제 주라고? 25일 날. 같은 날짜에 네가 먼저 줘. 내가 먼저 왜 줘? 제가 줘야 주는 거지. 얘가 채무를 줘야 타방이죠. 얘 입장에서는 저 돈이 타방 채무죠. 타방이 채무를 줄 때 자기 채무를 얘가 주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게 계약이 이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에 이행을 해봐. 네가 차를 줘. 만나서 차 줘. 그러면 그때 동시에 누가? 매수인도 돈 5천을 줘. 같이 주라고 이거를 우리 민법학에서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매도인이 차 소유권을 주고 매수인이 돈을 주는 게 동시에 이행되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럼 이게 집이면 매도인이 집을 주고요. 집을 넘겨주고 집 소유권을 주면 매수인은 거기에 대응하는 돈을 주는 거죠.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반대로 안 주면 얘가 차를 주면의 반대는 안 주면. 차를 안 끌고 오면 얘도 어떻게 하면 돼? 돈을 안 줘. 나도 안 줘. 왜? 그래야 공평하지. 안 주면 나도 못 줘. 왜? 이 채무가 서로 의존적이잖아. 서로 맞대응하잖아. 맞대응. 그런데 맞대응하는 얘가 차를 안 보내니까 얘가 맞대응하는 이 돈을 안 보내면 되지. 이거를 이름하여 항변권.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은 버티는 거예요. 얘가 차를 줄 때까지요. 얘가 돈을 안 주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이름하여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얘가 주면 얘도 어떻게 돼? 상대방도 같이 주는 거죠. 이건 동시행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고, 항변권은 뭐야? 항변권은 얘가 안 주면 주지 마라. 버텨. 항변권은 버티라고. 얘가 안 주면 너도 버텨. 이 동시행 항변권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 바로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이쪽의 채무와 이쪽의 채무가 서로 대립적이잖아요. 대립적이니까 똑같이 움직여라. 얘가 움직이면, 얘가 주면 얘도 같이 움직여줘. 얘가 안 움직이면 얘도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마라. 그게 공평하니까 쌍무계약의 특성에서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동시행 항변권은 어느 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만 태동하는 거예요. 편무계약은 얘가 줄 게 없어. 편무계약은 얘가 채무가 없잖아. 그럼 얘가 동시에 줄 게 없잖아.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논의는 어디에서? 오로지 쌍무계약을 논의의 출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제가 움직이면 너도 움직여 같이. 얘가 안 움직이면 안 주면 너도 안 주고 버티라고. 두 번째 쌍무계약의 특징은 이거예요. 얘 차가 5천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저 차가 파손된 거죠. 파손됐어요. 왜요? 하필이면 거기에 지진이 생겨서 그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차가 파손돼 버렸다. 차가. 지진은 그러면 원인을 보죠. 원인을. 지진이 발생된 거는 이 사람 차주인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요. 매도인의 과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매수인의 과실입니까? 그러면 매수인의 과실도 아니죠. 바로 차가 파손된 원인이 매도인도 매수인도 과실이 없더라. 두 사람은 쌍방에게 과실이 없을 때 쌍방한테 과실, 잘못이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실이 없이요. 없이 파손이 생겼다, 차가.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 계약은? 이 매매하기로 한 이 계약은 어떡하지? 얘는 차 주기로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주기로 했는데, 주기로. 왜? 얘가 저 차 사는 이유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차 사는 건데 지금 차를 지진으로 파손돼가지고 차를 못 주게 생겼어. 차를 못 주게 생겼어. 얘는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한참 자랑해놨는데. 그럼 이 매매계약은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갈까? 어떻게 해법을 줘야 되는데 매매는 차를 주고 돈을 받는 건데 5천을 받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야? 차가 파손이 돼가지고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이행불능이 됐어. 이행불능인 상황이. 이행불능 상황이 초래가 돼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그럼 이 난감한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래서 우리 민법이 여기에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차가 파손돼가지고 이행불능 된 거죠. 이행불능 된 것이 쌍방에 뭐가 없을 때요? 과실이 없으면. 쌍방에 과실 없이 이렇게 이행불능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이 난감한 상황을? 너 차 줘? 지진으로 깔려가지고 못 줘. 차 못 준다고? 차 못 줘? 그러면 너는 대립하는 거죠. 차하고 대립하는 채무가 뭐예요? 5천이죠. 5천만 원에 네 채무도 어떻게 해요? 너도 주지 말어. 그러고 끝내. 쌍방의 채무. 얘가 차를 줘야 되는 채무. 매수인이 돈을 줘야 되는 채무. 이 채무가 서로 대립적이잖아요. 이게 서로 대립적이죠. 매매에선. 이게 대립적인 거 아니겠어요? 차를 줘야 되는 채무, 돈을 줘야 되는 채무. 이 대립적인 채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평하게 없애버려 그냥. 왜? 못 주니까 얘가. 차를 못 주니까 너도 이 채무를 없애버려. 공평하게 쌍방 채무를 소멸시켜라. 그러면 이 난감한 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동시이행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주면, 얘가 움직여서 주면 얘도 어떻게 돼도 같이 움직이는 게 동시이행이라면 이건 뭐예요? 줄 수가 없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난감한 상황이 생겼다고.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이 과실이 없었다는 거죠. 쌍방한테. 이렇게 과실 없이 난감한 상황이 생기면 지진으로 이렇게 불능이 생기면 이행할 수 없는 불능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둘 다 끝내.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위험부담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동시행관계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위험부담의 문제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채무를 어떻게 해서 둘 다 쌍방 채무를 없애버려. 끝내. 돈 주지 마라. 왜? 차 못 가져오잖아. 제가 차 못 가져오니까 돈 주지 마라. 그러고 끝내버려.
나 계약금 거는 건 어떻게 해? 계약금 넣은 건 어떻게 해? 아, 그거는 돌려받아야지. 그리고 서로 헤어지라고. 이걸 위험부담 문제라고 해요. 그럼 얘는 차를 안 줬죠. 차를 못 줬죠. 왜? 지진 때문에. 지진으로 차가 날아가서 못 줬죠. 그럼 얘는 돈을요.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돈을 달라고 못 하잖아요. 돈 달라고 못 해, 돈 달라고. 뭐를 못 줘서? 차를 못 줘서. 차를 못 줬으니까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까인 거야. 매도인은 까인 거야. 왜요? 차값을 하나도 못 건졌잖아. 차값을 하나도 못 건지고 까였어요. 뭐 때문에? 차가 지진으로 날아가서. 차가 지진으로 날아가서 이게 지진으로 날아가니까 얘가 어떤 게 까요? 돈을 못 받아, 돈을. 돈을 건져요, 못 건져요? 돈을 하나도 못 건지고 까인다, 얘가 까인다. 까이는 뭐를 입었어요? 손해를 부담했어, 손해를. 손해를 뭐라고 그래? 위험이라고 그래. 위험을 부담했다는 거죠. 누가? 차판 매도자가. 매도자가 손해를 까인 거죠. 손해를 부담했어요. 왜요? 차값을 하나도 못 건졌잖아, 차값을. 까였잖아. 5천을 지금 까인 거죠. 왜? 차가 날아가서. 차가 날아가는 순간. 이게 날아가가지고 얘가 차값 5천을 까인 거야. 손실을 입은 거죠. 그 손해를 부담하는 거를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누가 손실을 입은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차판 매도인이. 매도인이 차값을 못 받아서 까였어. 그럼 저 매도인을 뭐라고 그래요? 차를 갖다 줘야 되니까. 차를 팔았어. 차를 갖다 줘야 되니까 얘가 채무자야. 차 갖다 줘야지 얘한테. 얘는요. 차를 달라고 해야 되니까. 차 가지고 오라고 우리 집 앞으로. 얘는 채권자야. 얘를 채권자. 요거 헷갈리면 난리 나요. 매도인은 차를 갖다가 줘야 되니까 뭐야? 차에 대해서 채무자야, 채무자. 차 갖다 줘야지, 차. 그럼 매수인은 차를 가져와,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주차장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차에 대해서 뭐가 생겼어요? 채권자예요. 얘가 채권자라는 점이에요. 이거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차 판 사람이 채무자, 차 산 사람이 채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진으로요. 지진으로 차가 날아가면, 지진으로 이 차가 날아가 버리면 까인 사람, 돈 까인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매도인. 즉 누구? 채무자가. 채무자가 까인 거예요. 얼마를요? 5천의 돈을 못 받아서 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그래요? 위험부담은 이렇게요. 지진으로 쌍방과실 없이 지진으로 차가 날아가면 까인 사람은 누구냐? 까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야? 매도인. 채무자가 까였다. 그래서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래요. 채무자 위험부담. 즉 채무자가 까였어. 왜? 돈 못 받아서. 그래서 열이 받는 거지. 지진 때문에 얘가 까였어. 돈 못 받는 손해를. 이름하여 채무자 위험부담,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요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요거를 잘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논의, 동시행의 논의, 그 다음에 위험부담의 논의가 언제 생기는 거냐?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거죠. 동시행은 얘가 주면 같이 움직여, 얘도. 위험부담은요, 이게 쌍방과실 없이 이게 불능이 되면 타방채무도 똑같이요. 같이 없어지면 되는 거지. 소멸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헤어져. 이거를 위험부담의 논의. 이 두 가지 논의의 특성은 어디에서? 쌍무계약에서만 논의가 시작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하나 더 보실게. 이 차가 지진으로 까이면, 이렇게 지진으로 날아가면 쌍방과실 없이 날아간 거죠. 두 번째는요. 일방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 얘 잘못으로요. 얘가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내버렸다. 그래가지고 차를 크리스마스 날 못 주게 되었다. 그거는 누구 과실이에요? 일방의 과실이죠. 일방의 과실로 차가 파손돼서 못 주게 된 거죠.
요거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측에 쌍방한테 과실이 없으면, 두 사람한테 아무런 과실이 없으면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부담이라고 그랬죠. 우연부담. 우연부담의 논의로 풀어나가는 거고, 그래 쌍방 채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끝내버려. 둘 다. 왜? 서로 잘못 없잖아. 서로. 지진 난 거 네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래 못 주잖아. 못 줘? 그럼 차 주지 마. 그러면 대립적인 대금 채무 주지 마. 그리고 끝내. 이게 우연부담의 논의. 근데 밑에는 일방에 뭐가 있을 때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 불능이 되었다. 이거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이거하고 구별을 지어요. 그래서 못 주게 된 거, 법학에서 못 주게 된 거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내 과실이면 채무불이행. 과실 없으면 위험부담. 이렇게. 이게 계약법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게 쌍무계약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가 나옵니다. 288페이지예요. 계약 해제. 해제는 여기죠. 계약이 소멸하는 관계가 이 부분이에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합의하면 계약이 맺어지죠. 그것이 쌍무계약이면 어떤 효력이 거기서 발생되어지느냐? 공평하게 채무를 동시에 이행해. 동시에. 서로 같이 움직여. 동시에 이행해. 또 하나는요. 쌍방 채무가 과실 없이 멸실돼 한쪽이 멸실되면 같이 소멸해. 같이. 위험부담의 문제. 계약 총론의 마지막 주제는 계약 소멸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이 펜션을요. 펜션을 B한테 2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20억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 이때 이 매매 계약을 엎어버리는 게 뭐가 있느냐면 취소가 있어. 첫째, 취소는 어디에 나왔어요? 민법 총칙에서. 취소는 언제 쓰는 거예요? 해제랑 똑같아요. 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효인 계약을 뭘요? 엎어버리는 게 바로 취소요. 해제도 똑같아요. 유효인 걸 엎어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원인이 달라요. 취소는 언제 쓰는 거냐? 사기나 강박일 때. 사기나 강박 또는 제한 능력일 때. 이게 원인이 되면 뭐라고 그래? 이때는 취소라고 그래요. 취소. 이걸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엎어버리면 취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해제는 그럼 언제 쓰는 거예요? 해제는 저 펜션을 얘가 20억에 인수하기로 했죠. 근데 얘가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마지막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줘. 잔금을 지체시켰어요. 잔금을. 제 날짜에 안 주고 있어.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그걸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돼서 계약을 엎어버리면 그거는 우리는 계약 해제라는 표현을 써요. 계약 해제. 얘가 계약 해제해버리면 돼요. 이때 해제는 채무불이행일 때 계약을 끝내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법정해제라고 앞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법정해제. 법률이 정한 해제예요. 법률이 정한 해제. 법률이 어떻게 정했어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한쪽이 채무불이행하면 그냥 계약을 엎어버려. 그거를 이름하여 법정해제. 근데 해제가 이거 말고 또 있어. 해제가. 약정해제가 있습니다.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뭐냐면 저 펜션을 얘가 20억에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얘가 20억을 아까 채무불이행인 거는 뭐냐면 얘가 잔금을 안 줬다 이거죠.
잔금을 제 날짜에 못 맞췄다. 그러면 이거는 채무불이행이니까 제가 엎어버려. 그걸 법정해제라고 그런다면 약정해제는 뭐냐면 잔금을 넣었어요. 잔금을 제 날짜에 입금을 다 했어. 그런데 얘하고 둘이 어떤 특약을 했냐면 얘가 집을 펜션을 넘기면 일로 넘기게 되면 양도세가 집 판 사람한테 붙어요. 양도세가. 누구한테요? 집 판 사람한테. 양도인한테. 양도세를 누가요? 매수인이 부담해 주기로 특약을 했다고. 근데 그 특약대로 양도세를 얘가 처리를 안 해주더라. 2달이 지나도. 그럼 잔금을 넣었지만 잔금은 이행을 했지만 뭘 안 넣은 거예요? 양도세. 특약을 위반한 거죠. 특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때 매도인이 너 왜 양도세 약속대로 안 줘 이거. 그걸 위반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면 약정해제라고 그래요. 약정해제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특약사항 위반일 때요. 법정해제는 언제요? 채무불이행일 때. 잔금 처리 안 해줄 때. 약정해제는 특약 위반일 때. 우리 현실에는 약정해제를 많이 섞어서 쓰죠. 약정해제를. 왜? 특약을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되거든요. 저기에 무허가 건물 있다. 펜션 옆에 무허가 건물 있다. 그거 어떻게 하기로요? 다 철거해서 없애버리기로 특약을 했다. 그런데 얘가 펜션은 이행해 줬는데 그 무허가 건물 철거 작업을 안 해줬다. 그래서 계약을 엎어버리기로 하면 약정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요. 계약금 해제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 파트에 가면 계약금 해제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현실 매매에서 보면 이렇게 10억, 20억에 계약을 하잖아요. 이거 저 펜션을 20억에 인수하기로 계약한다 그러면 계약금을 여기다 걸죠. 계약금을. 총 대금의 보통 일반적으로 10%를 2억 정도를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걸게 됩니다. 이 계약금은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줘야 되는 거야. 내일 드릴게요. 계약금 내일 걸을게요. 모레 걸을게요. 라고 약속. 말로는 안 돼. 구두로는 안 돼. 구두로 되는 거는 낙성계약인데 이 계약금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걸어야만 돼.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계약금은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요물계약이다. 어떻게 할 때요? 돈을 걸어야 돼. 돈을 걸어야. 그래야만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일 줄게요. 계약금. 안 되는 거예요. 모레 드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돈을 걸었을 때 되는 게 바로 요물계약. 그럼 2억을 걸었다. 이 계약금 2억을 걸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방이 착수하기 전에 어느 한쪽이요. 일방이 이행 착수를 들어오기 전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을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방이 착수하기 전이에요. 착수 전. 어느 한쪽이 착수 전이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가 뭐 넣기 전이냐.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요. 중도금을 넣기 전에 계약을 엎어버릴 수 있어요. 가령 그럼 얘는 언제 없느냐. 20억에 계약을 했더니 값이 자꾸 빠져갖고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20억짜리가 이게 15억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아파트가. 그러면 얘는 계약금 2억을 날리면 되죠. 이 15억까지 빠졌다. 그러면 계약금을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계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단 언제까지나 이 시점이. 일방이 착수 전까지예요. 중도금 넣기 전까지예요. 그럼 중도금을 넣어버리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방이 뭐 하기 전에? 착수 전에, 즉 중도금 넣기 전이에요. 이 해제를 무슨 해제예요?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법정해제는요. 법정해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엎어버리는 게 법정해제라고 한다면 계약금 해제는 그냥이야. 그냥 이유가 없어. 이유가. 왜? 집값이 빠지거나 거꾸로 얘는요. 집값이 너무 올라. 집값이. 이게 26억까지 올랐다. 26억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20억에 팔았는데 받은 돈에 2배 주면 되죠. 2배. 2배 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얘는 포기하고.
매수인은 2억을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몇 배를요? 2배를 주면 돼요. 2배를. 그리고 계약을 엎어버릴 수 있는 걸 계약금 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게 언제까지만 먹히느냐? 일방이 착수 전에만 먹혀요. 조심할 거는 이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엎어진 게 아니잖아요. 채무불이행으로 엎어진 건 뭐예요? 법정 해제죠.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요? 그냥 엎은 거야. 그냥 채무불이행하고 무관하죠. 그래서 이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날려버리고 계약을 해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억 말고요. 2억만 날리면 되는 거고 이거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상대방한테 걸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별도로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해달라는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왜요? 계약금만 먹으면 돼요. 계약금만. 이 해제를 계약금 해제라고 해요. 또 하나 해제에는 계약금 해제 말고요. 합의 해제가 있어요. 합의 해제. 자, 지금 해제가 몇 개냐면 4개나 되었죠. 법정 해제가 1번이에요.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채무불이행일 때, 일방의 채무불이행일 때 엎어버리는 게 법정 해제고요. 약정 해제는 특약상 위반일 때. 정확히 구별이 돼야 이게 나중에 기본이나 심화 강의에서 이게 확산적으로 아주 크게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만 걸었어요. 계약금만 걸었는데 집값이 폭락해. 그럼 계약금 날리면 되는 거지. 이거 날리면 되는 거지. 합의 해제는 뭐냐면 계약금도 넣고 중도금까지 넣었어요. 중도금까지. 자, 그럼 중도금까지 들어왔으면 얘가 계약금 해제요. 계약금 해제 이 카드는 쓰나요? 못 쓰나요? 못 쓰는 거죠. 계약금 해제가 먹히는 거는 착수 전에. 중도금 넣기 전에만 돼. 중도금 넣기 전에. 근데 중도금까지 넣었다 그러면 얘는 계약금이야. 이거. 계약금 날려도 안 되는 거야. 이 집값이야. 중도금 넣었더니 더 쭉 빠져버려서 쭉 빠져가지고 14억까지 빠졌다. 14억까지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이럴 때 합의 해제는 뭐냐면 얘가 제의를 하는 거야. 제의를. 우리 계약 어떻게 하자고요? 없는 걸로 하자라고 얘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하자고 얘가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 그래서 A가 어떻게 하면 좋아. 계약 없는 걸로 해. 우리 계약 없는 걸로 하자라고 쌍방이 어떻게 하는 거야? 쌍방이 합의한 것. 쌍방의 합의로. 합의하에 계약이 어떻게 된 걸로요? 없는 걸로 하기로 하는 거를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깨진 게 아니네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이 결련된 거는 법정 해제라고 하고요.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우리 없는 걸로 하자고. 그 해제를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채무불이행하고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합의로 처리되는 거, 합의로. 그래서 계약이 깨지는 모습이 이렇게요. 취소해서, 해제해서, 계약금 해제해서, 합의 해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졌다가 결렬되고 소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논의들을 우리가 계약법에서 하나씩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총론하고 강론에 관한 큰 얼개하고 기본적인 흐름이나 용어들을 살펴보셨고요.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 구체적인 내용들, 콘텐츠들은 정규 프로그램인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심화 강의, 요약 강의에서 거기다 살을 붙이면서 완성형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초보 입문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그 뒤에는 특별법이나 이런 논의도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그 다음에 심화 강의에서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다뤄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면 내년 이쯤에 좋은 결과로 여러분한테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초보 입문 강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